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세가 넘어서 내일 모레 70세가 될 나이인데 마라톤 완주가 가능할까요? 네, 질문 자체가 너무 우둔하죠? 이런 걸 우문이라고 하고, 제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능하지! 라고 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현답. 네, 그러니까 우문, 현답 했네요, 우리가. 자, 아무튼요, 올해 67세의 홍콩 탑스타 조른파, 우리는 전에 주윤발이라고 불렀죠. 요즘은 그 현지 언어 발음으로 부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주윤발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지식 발음으로 조른파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만큼은 그냥 주윤발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옛날 그때 이제 기분이 좀 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주윤발로 그냥 오늘 좀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7, 80년대 그 미남 홍콩 배우 주윤발이 어제 생애 첫 해프 마라톤에 도전해서 2시간 27분 56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42.195km의 완전 마라톤 풀 코스는 아니고요. 그 거리에 절반을 뛰는 해프 마라톤이었는데 2시간 27분 56초로 완주하는 아주 좋은 기록까지 낸 것입니다. 주윤발은 어제 홍콩에서 열린 해프 마라톤에 출전을 해서 주최 측은 물론 이 관람객들의 큰 관심 속에서 이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윤발은 지난 2월에는 또 10km 단축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으며, 이 해프 마라톤은 이번이 처음 도전했는데 이렇게 완주도 하고 또 기록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을 냈습니다. 평소에 조깅을 꾸준히 해온 주윤발은 지난달 한국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을 때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주윤발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도 막 치고 그랬습니다. 주윤발은 완주를 모두 마친 후에 이랬습니다. 목표한 기록이 나온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완주는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기록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한편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주윤발은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따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따거, 중국말이죠. 큰형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이제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배우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만 67세의 그 주윤발의 해프 마라톤 완주 기록이 모든 시니어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처음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에피타이저 뉴스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나이와 관련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 스토리는요, 나이와 정치 그리고 우리 삶에도 바로 연결이 되면서 흥미롭게 제가 좀 전해드릴 터인데요. 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휴대폰으로 보시면은 오른쪽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어느 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새 스마트폰 말고 TV로 그냥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TV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구독을 누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송행국 거는 TV로도 보지만 핸드폰에 들어가서 꼭 구독 눌러 라고 얘기하고 있어 라고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네, 혹시 TV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을 TV로는 못 누르니까 꼭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송앵커 스토리 뉴스를 찾으셔서 구독 누르시고 매일매일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홍콩 배우 주윤발의 그 해프 마라톤 완주 기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윤발은 이제 내일 모레 70대가 될 나이에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대로 나이와 관련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의 생일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막 축하도 해주고 축하도 받고 이렇게 즐거워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생일을 맞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뜩이나 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거 캠페인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로 오늘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일이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11월 20일, 즉 지금부터 딱 81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께 해피 버스데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81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해피 버스데이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고령 리스크가 다시 집중 조명되면서 실제 그 여론조사에서도요, 수치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나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럽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가장 정치 경력이 많은, 경험 많은, 노련한 그런 정치인 그 프레임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정면 돌파 방침입니다만은 이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는 사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두었던 어제 미국 내 언론들은 일제히 그의 고령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보도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라면 81번째 생일은, 즉 81번째 생일은 씁쓸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걱정했던 그런 부분 블룸버그 통신, 이 미국 언론도 똑같이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로요, 이 주요 경합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이제 고령이어서 부통령 후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그런 응답을 예스 한 사람들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 6개 경합주, 사실 미국은 뭐 한국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영남권 같으면은 보수 쪽에 좀 강하고 호남권 같으면은 진보 쪽에 좀 강하고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늘 그게 고정표가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텍사스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또 이 보수 성향이 강하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전형적인 민주당 진보 성향이고 이거를 이제 깨기가 캘리포니아 주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뭐 가주 의원이라든지 뭐 연방 상하원 이런 거는 조금 지역별로 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좀 분포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선거할 때만큼은 캘리포니아는 뭐 전형적인 파란색 그리고 아이오와 위스콘신 이런 데는 좀 경합주 이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늘 빨간색 나오고 늘 파란색 나오는 이 주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대통령 선거에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합주,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이 스윙 스테이트는 조금만 노력을 하고 또 그 유권자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어느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어느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시소처럼 바뀐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 소위 말해서 경합주. 이 경합주에서 이겨야 대선에서 이기는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합주가 이제 미국에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 경합주에 있는 유권자의 71%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다. 예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71%가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을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듣지 않는다면 백악관의 참모들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스스로 사임하는 게 명예로운 행동이다라고까지 아주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백악관도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81번째 생일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열정적이며 그의 나이는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손 후원자인 존 모건이라는 변호사도요. 즉 바이든 대통령을 더 젊게 물리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의 지혜이다. 라고 지혜와 경험, 경륜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존 모건 변호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80세에 만일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그 투자를 중단했다면 지난 12년 동안의 기록적인 수익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13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참고로 이제 워런 버핏은 1930년생입니다. 1930년 8월 30일생이니까 얼마 전에 이제 2달 남짓한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난 만
93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그가 투자 행위를 중단했더라면 그의 그 기록적인 수익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워렌 버핏을 빗대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혜와 경륜을 높이 칭송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하튼 뭐 고령임에도 자신이 해오던 일을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잘 해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그렇게 봐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1년 전만 해도 고령 리스트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선거가 점점 다가오자 민주당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너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야? 암만 해도 불안해. 지금 81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선되는 게 82세가 되고 그리고 4년을 더한 86세의 대통령을 임기를 마칠 때까지가 86세. 이건 좀 너무한데, 좀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인식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야당의 그 예상되는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린다라는 일은, 앞서 내가 이례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심하게 말하면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유력한 야당 후보와 대선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CBS 뉴스와 CNN 그리고 팍스 뉴스 등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게는 한 2%포인트,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오차 범위니 뭐니 그런 건 다 빼고 일단 팩트 수치로만 볼게요.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2%, 최고 4%씩 앞서고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 1년 전에 지지율이 밀리는 일은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자주 있었던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격차는 작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우위를 점한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으신 바이든 대통령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오늘 그에게 해피 버스데이를 외칠 때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또는 그 말을 듣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겉으로는 말을 하지 못해도 속으로 진정 해피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다고 뭐 unhappy birthday라고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오늘 생일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어떨까요? 정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해피와 반대된다면 아까 unhappy라는 제가 말도 썼는데 그렇다고 unhappy birthday라는 말 쓸 수도 없고, 굳이 생각해본다면 sad birthday 이런 말도 쓸 수도 없고요. 있지도 않지만 그 정도, 사실 그 정도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약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gloomy birthday, 약간 좀 흐린 듯 그런 우울한 이런 말, 아니면 blue birthday 이런 말도 쓸 수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블루 버스데이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I'll have a blue Christmas without you 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올해 당신 없는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면 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버스데이를 지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죠. 네. 어쩌면 그 다음 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특히 다음 달 크리스마스도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유권자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처럼 블루 크리스마스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나 백악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조차도 이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사실 지금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하는 말이요. 정면 돌파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의구심을 갖고 뭐 그럴 때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해명해주고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겠다. 이건 뭐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통해야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듣고 해결해 줘야죠. 뭐 나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전히 몸도 건강하고 특히 정신도 그에 못지않게 젊고 건강하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젊은 돌파가 필요한데요. 젊은 돌파. 이 백악관은 맨날 정면 돌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정면 돌파보다는요. 젊은 돌파를 원한다는 것은 백악관은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본다면 문제는 각종 사법 리스크가 또 변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각종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한 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그 의회 폭동을 선동해서 뭐 1월 6일 있었던 그 의회 폭동 사건 잘 아시죠? 그 의회 폭동과 관련해서 지지자들의 그 폭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선동해서 반란이 되는 그 반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사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도 그렇고 미국말도 그렇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세라 월리스라는 판사는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이라는 것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에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 규정 이 내용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세라 월리스라는 판사는 지난번 그 의회 폭동을 선동해서 반란에 가담한 트럼프의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란에 가담한 게 인정이 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반란을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되는 게 헌법 14조 3항이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판사가 판결할 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래서 괘씸하고 저래서 괘씸하고 뭐 어쩌고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심신이 미약하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결과로 징역 3년에 이것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징역 3년에 거기까지 들으면 실형이라고 생각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꽝꽝꽝 하고 내보내는 거죠. 판사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세라 월리스라는 판사는 그런데 그 뒤쪽에 혐의는 인정된다 했고요. 그리고 그 뒷말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헌법 14조 3항을 만든 헌법 위반자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공직에 대통령까지 포함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출마를 안 되는 건 인정. 하지만 그 대통령까지를 거기 포함시키면서 당시에 헌법을 만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땅땅땅 때린 겁니다. 어찌 보면 어떤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기보다는 판사가 자신의 그 생각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 세라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의 반란은 인정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그 월리스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전적으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 내내 트럼프 측의 그 변호인들은 이 헌법 14조 3항을 오히려 먼저 들이댔습니다. 변호사들이. 14조 3항이 일부 공직을 명시하면서도 대통령직을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반란은 맞기는 맞는데 그로 인해서 공직에 출마할 수는 없는 그 공직이라는 것이 대통령직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게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에 반란이 되는 행위를 하고 실제로 그게 반란 혐의가 인정이 됐다면 짜잘한 무슨 시의원, 주의원, 연방의원 등 이런 것 출마를 하지 말고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서 출마하면 그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한 사람이 동네 시의원 출마는 안 되는데 대통령 출마는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세라 월리스 판사의 판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가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 좀 황당하다.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좀 타당치 못하다.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반란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그러면 시의원은 못 나가고 대통령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게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정말 내리고 싶었다면 반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반란 혐의도 트럼프가 선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약하다,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반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모든 걸 편안하게 판결을 내려버렸다면 깔끔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트럼프 쪽의 지지자든 아니든 간에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앞으로 이 대선 출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대선 출마는 강행하더라도 또 다른 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판결 때문에. 뭐냐면 민주당 측이 됐던 누구든 이번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판결 케이스를 빌미로 트럼프의 반란 혐의는 인정이 됐다고? 오케이. 그럼 반란 혐의에 대한 내용만 딱 뽑아서 그 내용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면, 왜냐면 지금 이 판결 내렸던 것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봐달라는 소송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반란자이긴 한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야라고 이제 소송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 출마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소송은 그냥 빼버리고 대선 얘기는 빼고 그냥 반란 혐의가 저쪽에서 인정이 됐다. 그러니 그 반란 혐의 인정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형량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소송이 새롭게 제기된다면 결국 반란 혐의 그 부분은 인정되고 국가에 대한 반란은 분명 실형감일 텐데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면은 대선 출마할 수 있어요. 실형감일 텐데 실형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를 하고 옥중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본인을 사면해버리는 소위 셀프 사면으로 나와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바로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논리적인 얘기를 펼쳐드리는 겁니다. 이 월리스 판사의 이번 판결을 놓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법적으로 불가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공화당이나 지지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란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판결 앞쪽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또 다른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한마디로 추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그런 판결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월리스 판사도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어떤 과거의 판례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판례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손을 들어주기도 좀 불편하고 부담되고 하니 이런 좀 어정쩡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의 고뇌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아무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윤발의 고령 마라톤 완주 얘기로 시작해서 대통령의 나이와 또 관련된 판결 얘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고령의 전직 대통령 부인이 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카터 여사가 어제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카터 센터는 어제 로잘린 카터 여사가 타계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카터 센터는 성명에서 정신건강, 간병, 그리고 여성 권리의 열정적인 그 옹호자였던 로잘린 전 영부인이 19일 오후 2시 10분에 플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라며 그녀는 가족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 치매 진단을 받았던 그 고인은요, 지난 17일부터 호스피스 케어 돌봄 서비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터 대통령은 피부암을 앓고 있죠, 지금. 그 피부암을 앓아온 남편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 2월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그 호스피스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병을 치료를 하는 목적보다는 이 지병에 대한 고통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 없이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잖아요. 카터 전 대통령 올해 99세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는 카터 전 대통령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99살이고요. 자,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서 1927년에 태어난 돌아가신 로잘린 여사는 1946년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77년부터 81년까지 영부인을 했었죠. 그때 이제 공동 대통령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리 영부인이어도 부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서시지라는 좀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한쪽에서는 여성도 또는 부인도 할 말은 해야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은 그 당시 시점 그 문화나 인식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부정적으로 공동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마크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인은 그 다른 영부인과는 달리 강요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고요. 또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남편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해외 순방을 직접 본인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도 현직 때 로잘린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자지구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굿뉴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교전을 중단하고요,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하마스 이 3자가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있던 수십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5일간, 무려 5일간, 나름 이게 지금까지는 뭐 하루에 4시간 뭐 이랬지만 이제 무려 5일간 전투를 중단하기로 거의 잠정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식통은 향후 며칠 내에 석방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분쟁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5일간 교전을 중단하지만 그 5일 사이에 또 많은 어떤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6페이지 분량의 합의 조건이 서명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합의 조건에 따르면요, 모든 분쟁 당사자는 최소 5일간 전투작전을 중단하고 24시간마다 일정 인원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합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질 240여 명 가운데 몇 명이 합의에 따라서 석방될지는 최종적으로 3자가 합의를 해서 서명을 한다. 최종 숫자는 그렇게 합의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교전이 중지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상공에서 감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대로 교전을 중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교전 중지는 연료를 포함한 인도적인 구호품의 가자지구로의 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미국 측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가자지구로 납치해간 240여 명의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 카타르의 중재로 그동안 이 하마스와 협상을 계속 벌여왔었는데 마쿠에서 이번에는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 이 3자가 앉아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라고 잘 아시죠? 이 스페이스X가 지난 토요일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을 시도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지난 토요일 중부 시간으로 오전 7시 3분, 그러니까 이제 서부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5시 3분, 동부 시간으로는 오전 8시 3분이 됐겠죠.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그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 이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직후 수직으로 솟아올랐던 이 스타쉽은 발사 3분 뒤에 전체 2단 로켓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그 아랫부분 로켓이 딱 분리가 됐고요. 또 55마일 상공으로 나머지 윗부분은 치솟으면서 우주 궤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랫부분 분리된 그 아랫부분 슈퍼 헤비 고 로켓은요, 성공적으로 분리는 됐지만 분리된 직후에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또 우주선 부스터는 우주로 쫙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우주에 그 도달한 후에 궤도 진입을 시도하다가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발사 8분 만에 이렇게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주선 스타쉽은 스스로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일부분은 폭발하고 본체는 우주로 날아간 뒤에 통신이 두절돼서 신호를 되찾을 수 없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호를 되찾을 수 없게 되자 발사 주최 측인 그 회사인 스페이스X가 우주선의 자폭 기능, self destruct 기능을 작동시켜서 스스로 폭발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주선이 그 경로를 벗어나서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마구잡이 아무데나 가. 그것도 어디로 가는데 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우주에서 다른 위성들과 심각한 충돌 상황 등을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버튼을 눌러서 자폭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계획했던 것보다 이 슈퍼 헤비 부스터와의 우주선과의 그 분리가 너무 빨리 이루어진 게 패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시도에는 좀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트럼프가 당선됐다! 아르헨티나에서. 네, 이게 제목입니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140%, 무려 140%라는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괴짜 극우파 정치인이 이 좌파 집권당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이름의 후보인데요. 개표가 91.81%가 진행된 가운데 55.86% 득표율로 44.13%의 표를 얻은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밀레이 당선인은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등에 업고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 경력도 없으면서 뭐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한 건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볼 땐 그렇죠. 정치 경력도 하나도 없고 무슨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정치권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 밀레이 당선인도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하원 의원을 지낸 게 고작 그의 정치 경력 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존재감은 그렇게 거의 없던 소위 아웃사이드에 가까웠던 그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그냥 하원의원 겨우 했는데, 그러다가 지난 8월 갑자기 대권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예비 선거에서 중도 우파 연합 파트리시아 블리치 전 치안 장관과 마사 후보를 누르고 갑자기 그 예선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는 소위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습니다. 이후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이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온 그 밀레이 당선인은 본선에서는 2위에 그치면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은, 본선에서 1위를 한 후보도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위와 2위가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선에서는 비록 1위는 못했지만 2위로 일단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서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이루어내면서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 등에 업은 그 밀레이 당선인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화를 도입하겠다라는 아주 어찌 보면 좀 과격하고 어찌 보면 좀 획기적인 그런 것도 주창을 했고요.
또 중앙은행을 폐쇄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의 달러를 쓸지도 좀 주목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없어질지 이것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끔찍한 내용도 있어요.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장기 매매도 허용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과격한 공약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르헨티나 이 나라를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라는 전략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는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18개인 정부 부처를 최대 8개로 줄이는 그런 방안도 제시했고요. 여러 가지 좀 과격한 많아요.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지금 말을 하려다가 제가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무슨 매매, 이런 거, 불법 매매인데 합법화시키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입에 담기도 뭐합니다. 그런 걸 주창했던 과격한 후보였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정책과 언행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것과 많이 닮아서 현지에서는 밀레이를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중국, 브라질, 이 나라와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과는 외교를 강화하겠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밀레이. 그의 당선이 미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고 오늘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 감사하고요. 오늘 그저 방문하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건전한 댓글, 이 3종 세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